오랜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오찬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주로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추경을 놓고 날선 비판을 하면서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야정이 한자리에 모인 게 이제 7개월 만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오늘 그 오찬에 대해서 사실 어제 인천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인천 현장 최고위를 가는 길에 제가 대표님께 오찬 때 무슨 말씀하실 거냐 여쭤봤는데 저한테 대뜸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영수회담할 때 그 종이 준비한 게 몇 장이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엄청 두꺼웠죠? 제가 그랬더니 그럼 할 말 다 하고 오면 되겠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뭔가 나오겠구나 그랬는데 솔직히 따끔하게 할 말 다 면전에서 하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좀 이따가 우리가 다루겠지만 말 많고 탈 많은 역시나 갑자기 웬 짐 캐리? 네, 그 짐 캐리 예산 그런 게 있었냐? 진짜 모르셨을까 싶습니다만 이건 뭐 저의 생각. 어쨌든 그거는 삭감하자. 그래서 짐 캐리 예산, 중국인 관광객 짐 들어주는 그 예산은 빼기로 했다라는 아까 발표가 나와서 예,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막아냈다. 네, 현타 오네요. 네. 짐 캐리 예산 굉장히 제가 봐도 이게 지금 전쟁 추경에 들어갈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먼저 또 이 여야정 회담 7개월 만에 열린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아래 정말 중국인만을 위한 짐 캐리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랐다고 아까 들었어요. 네. 진짜 그런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걸 보고, 그게 정말로 짐 캐리라는 예산이 중국인만을 위한 거면은 그거를 삭감하라 이런 식의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분이 정말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셨다면은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느끼는 것이다. 우리 지금 국정 기조나 뭐 대통령의 어떤 의중 자체가 중국을 향해 있으니까 뭐 이런 걸 만들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뭐 뜨끔좀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까 싹 들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진짜 만난 거죠. 사실 만날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 또 해도 되나요? 1시간 전에 캔슬하고 뭐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거. 그리고 전쟁 추경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적이 맞지 않는 거. 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고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합니다. 네, 개혁신당까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일단 만나는 오늘은 진짜 거. 잘 만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언론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재판 관련,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 관련해서 이거를 좀 무마를 해주면 앞으로 뭐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다른 윤석열 정부의 좀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자하고는 대화를 할 수 없다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정치에서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사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잘 대하고 왔다.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최대한 하고 왔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회담의 전쟁 추경이 주요 의제였는데 지금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돈을 계속 풀면 물가나 환율이 계속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그래도 그럴 것이 지금 보면은 지난해 나라빚이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고요. 나라 살림 적자도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재정의 경고등이 켜진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이 국가 채무의 마지노선이 대체 있는 건지 이거 구체적인 뭐 로드맵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네, 사실 문재인 정권 때 5년 동안 추경을 10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총 금액이 167조, 그죠? 그리고 이어서 보수 대통령 세 분의 전체 추경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를 했다라는 거. 우리가 다 합하니까 3명이 6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10개월 만에 또 2번을 했고, 그런데 이번엔 전쟁 추경 얘기 꺼내면서 오늘 오전에는 또 하반기에 또 추경해야 될 수도 있다. 네, 지금 현재도 지금 국가 채무가 GDP 대비 거의 절반인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무서운데 문제는 추경을 계속 해야 하는 그 동력이 물가 상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에 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돈을 많이 풀면 시장에 돈이 많이 돌고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이게 체감이 안 되고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느끼니까 계속 이 매표용 추경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의 기조로 보면. 그러면은 완전 베네수엘라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이 지금 GDP의 50%인가 그랬나요? 제가 그때 봤을 때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2배. 네. 50% 좀 넘는구나. 지금 우리가 한 150% 정도 된다고 제가 봤었는데. 그래서 이미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화폐 가치가 확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추경을 하면은 또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네. 지금 보니까 70% 하위 70% 준다는 것도 본인 지지율 60% 조금 넘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한 59 나오거나 그러니까 한 10% 더 올리겠다라는 그런 노골적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세금은 상위 10%대가 다 내는데 그죠? 한 7, 80% 다 내고 그쵸. 있는데 우리는 왜 못 받아라는 거. 고유가 다 같이 지금 힘든데 왜 하위 70%만 주냐라고 하는 것도 갈라치기용 추경이면서 이것 때문에 결국엔 추경을 자주 또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저는 이 리미트를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 확장재정 중독 정부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확장재정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어떤 대안 아니면 제시, 뭐 로드맵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추경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주에 추경 얘기했는데 이제 벌써 2차 추경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그 국가 채무 비율 50%에 육박하는데 이제 2차 추경을 하면 50%가 넘어요. 근데 이게 퍼센트도 중요하겠지만 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 속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꾸 돈을 풀어서 이렇게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전쟁 추경 아까 저희가 뭐 짐캐리도 얘기를 했고 뭐 TBS도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정말 전쟁 추경이 맞는가 아니면은 추경이라는 핑계로 돈을 그냥 풀고 싶은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노선 로드맵 이런 거 과연 있을까? 그냥 없이 일단 돈 풀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든 좀 뭐 이렇게 얻어봐 뭐 이런 거는 좀 아닌가. 명확한 로드맵이 있으면 사실은 제시가 돼야 될 거고 짐캐리에 대해서 그럼 취소를 하겠다. 그런 거 몰랐다. 혹은 뭐 TBS에 대한 이슈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로드맵과 계획이 있으면.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일단 돈 풀어. 우리 일자 풀기로 해서 2차 또 돈 풀어봐. 뭐 로드맵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기 지갑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갑이다. 그쵸. 우리 집안의 일이다. 이러면 이렇게 쉽게 돈 쓸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1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그 쓰는데도 막 손을 덜덜덜 떠는데 지금 1조, 2조가 너무 그냥 쉽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예산정책처에서도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국회의장은 민주당 몫으로 가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공정하게 썼을 거예요. 아마 그 보고서가. 근데 그 보고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재원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금을 과대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거칠 거를 너무 많이 추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금 그러니까 추경을 짜놓은 거. 그거부터가 문제고 그다음에 추경의 필요성 자체가 좀 약하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어쨌든 2%는 예상이 되고 반도체가 호황에 있기 때문에 전쟁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보면.
그리고 또 이제 가성비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조 추경을 하는데 고작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0.2%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납득할 만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우리 그 민주당 측에서 쓴 보고서에조차 이렇게 효과가 없는데 왜 이렇게 추경을 하냐? 근데 또 2차 추경을 한다?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는 적자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저는 이런 시중에 돈이 막 추경 이러면서 막 728조 그러니까 뭐 조 단위의 돈을 뭐 만져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문과야 또. 그래서 저는 또 숫자에 약해. 숫자에 강하신 분 제 앞에 지금 영이 몇 개인가 있는지 가소롭게 웃고 계시는데. 네. 근데 이 기사를 제가 보다가 하나 딱 읽고 나서 감이 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이렇게 쳐보면은 한 명당 응애 난 세상에 그냥 태어났는데 내 앞으로 빚이 2,500만 원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현재요. 근데 지금 추경 또 하잖아요. 그러면 후반기까지 하면은 예상 이 1인당 채무가 빚이 2,7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4인 가족이다? 그럼 우리 가족은 그냥 1억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숨 쉬고 우리 사는데. 4인인데. 네, 큰일 났네. 그게 정말 전 딱 느낌이 오면서 와, 우리 지금 3인 가구니까 뭐야 7,500만 거의 8천만 원 우리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10만 원 받고 그 빚 안기는 싫다.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가계의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딱 맞아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돈을 못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일단은 돈을 풀어. 그럼 이건 사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어떻게든 이 권력을 유지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추경을 하는 것이 뭔가 정당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그냥 돈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응애 태어나는 이 아이들에게 얘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응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빚쟁이로 시작을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굉장히. 그래놓고 뭐 지자체에서 보면은 뭐 청년 지원금 해가지고 얼마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이 예산이 좀 있어서 뭐 만 18세가 되면 대학생들에게 성장 지원금 이래서 100만 원씩 주고 이러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지금 나타나는 거고 아까 우리 뭐 개인 사정 얘기하신 거에 조금 말을 첨언하면은 제가 오늘 제 카드값을 입금을 했거든요. 카드값 월급보다 카드값이 더 많은 상황에서 입금을 하고 나면 내가 한 달 동안 뭘 벌었지? 이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쉽게 말하면 월급보다 카드값이 더 많은 상태가 된 그거다. 그래서 나라는 지금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빚은 많아지고 그래서 훨씬 위험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걸 뭐 우리가 98년도 외환위기 때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그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1.1%였어요. 근데 정부는 건강했는데 그때 빚은 기업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터진 그러니까 민간 부채 위기였다. 그런데 현재가 우리가 1,300조 원에 이르는 국가 채무 비율은 한 50% 가까이 채무가 들어 있단 말이죠. 반 정도가 빚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보다 빚의 비중이 한 5배 정도로 높아졌다. 그래서 이게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이 빚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또 효과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지갑에 현금이 없어서 빚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서 갚아야 되는 빚이 더 많아졌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빚의 무게가 엄청 더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이 채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지를 떼우려면은 예산은 더 올릴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노령화가 더 가속화되고 출산율 지금 이렇죠. 그러면은 우리 애들 세대들은 그냥 세금을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이 지금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청년지원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 제자들하고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 사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정치 선호하는 정당이 딱 본인이 어떤 자영업을 조그맣게 하는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로도 조금 이제 나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안에 이제 아주 뭐 100명 이렇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한 8명 정도 같이 밥을 먹어보니까 딱 그렇게 거의 나뉘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쌤,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사업자 내고 가게를 하는데 뭐 케이크 토퍼 이런 거 제작하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한 달에 월세 내고 뭐 하고 하면은 재료값 내고 하면 진짜 별로 안 남는데요. 진짜 별로 안 남는데 내가 그냥 싹 다 접어버리고 쉬었음 하면 맞아. 이거나 저거나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 비슷한데 내가 왜 노동을 해야 돼? 열심히 일할 이유를 못 찾는 그렇죠. 거죠 이제. 네, 그렇지. 네, 그래서 경기가 지금 안 좋으면 일을 해서 내가 플러스가 되지 않고 오히려 몸만 축난다는 생각을 하면 그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쉬었으면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맞아요. 노화라도 들 되지. 네. 지금 쉬었음 청년이 이렇게 15세에서 29세 정도 이렇게 보면은 약 4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 수치가 올라가고 있고, 청년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쉬었음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이 사회에서 희망을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 뭐 10만 원부터 뭐 60만 원까지 정말 소액 그렇게 풀어주면서 더 큰 빚을 얹어주고 있고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이 청년들이 청년 한 명이 혹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그 비용들 자체는 거의 뭐 한 명이 거의 3명을 이렇게 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비중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국가적 전략 혹은 국가적 아젠다 전혀 없이 일단 그냥 계속 돈만 푸는 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빚을 갚기가 어려운 구조가 점차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게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저성장 기조까지 겹쳐지면서 이 구조적인 적자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지금 당신 이런 암이 걸렸어요. 지금 빨리 치료해야 돼요. 이러면은 먹던 술도 끊고 피던 담배도 끊겠지. 그런데 그런 증상이 아니고 그냥 뭐 조금씩 관리해야 되는 성인병 정도라면은 이걸 지금 관리하지 않고 그냥 좀 방치했을 때 나중에 어떤 나쁜 영향이 올지는 뻔한 건데 그게 시간이 조금 나한테 남아있다는 걸로 조금은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것도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로봇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데 사람이 아니라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은퇴하고 뭐 퇴직하고 아니면 모아놓은 자산이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는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에 굉장히 직격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나눠줄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학기술 그렇죠. 산업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지금 뭐 아틀라스에 대해서도 지금은 노조들이 반대하니까 못하고 미국에서 먼저 시작할 것 같은데 2028년이 되면 도입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고용이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은 뭐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쉬었음 청년들이 있지만 그때는 고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쟁 났다는 이유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은 핑계인 것 같고 항목들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정말 전쟁 추경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이 국가를 생각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맞아요. 이제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AI 투자 뭐 100조 원 시대 해가지고 대기업들의 투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지금 체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청년들의 일자리와 연결이 됐느냐 아니면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뭔가 이제 나눠주듯이 맞아요. 준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고 그러니까 아까 국가 채무의 한계선이 어디까지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입을 해서 우리가 재정 적자는 뭐 GDP의 3% 그리고 국가 채무는 GDP의 60%. 그러니까 원래 그 다른 국가에도 적용이 있죠.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는 그걸 적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안 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을 정해놓은 순간 더 이상 추경을 할 수 없고 더 이상 지원금을 풀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하나 사라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기준선을 만들 수가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4월이에요. 벚꽃 펴요. 아직 졌어요. 이제 아, 지고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제랑 그제가 클라이막스였던 네, 거. 벚꽃 떨어지는 것도 몰라 우리가 네, 지금. 오늘 바람 불었어요. 여름 지나고 가을도 안 지나고 지금 겨울도 안 왔는데 네. 벌써 이미 추경을 또 꺼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추경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대통령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를 정도로 추경을 만들어버려요. 맞아요. 말도 안 돼요.
뭐 이렇게 AI 백조 시대 사실은 그거 얘기할 때 대선 때부터 그 백조 어디에 쓸 거냐 항목 얘기해봐라 그쵸. 얘기를 했을 때도 항목을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지금 AI 수석으로 뽑아놓으신 분이 지금 하정우 선거에 나가냐 마느냐 이런 값 나가네 마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AI 백조 AI를 그렇게 크게 대선 때 공약으로 내셨던 분이 그리고 그래서 야심차게 뽑은 AI 수석이 지금 선거에 나가니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AI에 대한 뭐 전략은 어떻게 할 건지 아이고, 저는 또 그것도 좀 궁금하고 국회에 가서 할 일이 또 있으신가 보죠. 정말 지금 그리고 이게 나라 채무가 올라가면 이게 우리가 대출 받으면 알잖아요. 대출금만 갚나요? 이자 갚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채무가 올라가면 여기에 대한 이자는 안 내겠어요. 이 또한 사실은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뭐지 돈을 계속 쓰는 것에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더해져서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없는 게 저는 좀 큰 문제가 아닌가. 두 분도 표정이 네, 뭐 뭔가 좀 이렇게 재밌는 경쟁- 거 말씀해 주세요. 재밌는 거 네. 찾았어. 오늘 금요 비데이까지. 그래 맞아 오늘 두 분 네, 맞아. 맞아요. 너무 이제 금요 비대위에서 썰을 풀고 나니까 할 여기는 말이 너무 없어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좀 진지해. 여기 너무 심각. 그러니까, 아니 거기는 절반 이상을 그냥 사담으로 채우시던데. 그래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라고 아까 아우, 보니까 바람직하네.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와 미인이시다라고 누가 우국지사님이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우주의보님이 이 시국에 미인이 보입니까? 이렇게 전부 다 죄송해요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사과할 것까지야. 이 시국에 그러니까 뭐 태평성대를 논할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금 벚꽃도 보기가 어려운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뭐 진보지정에 몸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꾸 뭘 주는 건데요. 여기 조국 대표는 최근에 또 한마디 보탰잖아요. 한시적으로라고 전제를 깔긴 했지만 지하철 무료 승차를 허용하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진보 병이냐 그렇게 다른 썸네일이 막 붙더라고요. 조국 그래서- 대표님 살아 계시네요. 그분 오랜만에 이번에 듣는 것 뭐 같아요. 군산이든 네. 아산이든 나가셔서 이제 뭐 복귀하셔야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 무임승차 적자 수준이 서울 기준 연간 무임 손실액만 해도 5천억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진보 진영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줄 생각만 하고 있는지 뭐 대책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말을 또 국민 앞에 해놓을 수가 있을지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하철 얘기 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얼마 전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말고 이제 다른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말만 번지를 하고 선언적이기만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정책들이 전혀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좀 말을 하지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대변인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대통령다운 그리고 정부다운, 행정부다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돈을 주는 거는 저는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곳에는 줄 수 있다고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실제 피해 보는 현장에 계신 분들.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이런 상황에서 선박 정유 화학업계 뭐 이런 곳에는 사실은 굉장히 기름값이 올라가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 이런 거 전혀 없이 사실 이런 분들이 그 산업과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버티기 어려운데 우리 뭐 이렇게 소득 하위 70% 10만 원 주겠어. 10만 원부터 60만 원 뭐 차등 지급하겠어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필요한데 주는 게 아니라 생색은 내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전혀 그 혜택이 가지 않는 게 문제이지 않나. 네, 이번 전쟁 추경 보면은 중동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선박 정유 화학업계나 아니면은 고유가를 고통받는 운송업자들은 추경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쟁 추경 명분으로 이제 추가 예산을 쓴다는 곳이 여러 곳들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에 49억 원,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집 날라주는 사업에 306억 원, 그리고 좌파 문화예술 지원 등에도 예산이 배정돼 있고요. 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 250억,
농지 투기 전수조사에 587억 원. 이런 예산들은 굉장히 전쟁 추경이랑은 굉장히 결이 맞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 이 TBS 같은 경우는요. 쪽지 예산으로 늘려다가 눈치 보여가지고 못 넣은 거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슬쩍 짐 캐리처럼 같이 넣었다가 딱 걸린 거거든요. 근데 짐 캐리 하나 오케이 그거는 그냥 삭감해 하면서 나머지는 그냥 우야무야 지금 가는 건데 그리고 그 농지법 위반한 거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면서 거기 600억 정도 지금 배정을 한 거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실사를 다니면서 농지법 위반한 곳이 있는지를 인력을 활용해서 찾아보겠다는 거거든요. 감시단처럼. 그럼 그게 다 일자리인데요. 이제 단기성 일자리입니다. 그럼 600억 정도 풀어놓고 그러면은 일자리가 꽤나 많이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단기로. 예를 들면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상시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딱 농지법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통계 자료 또 장난을 칠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 이번 정부의 초반기에 상반기에 이만큼이 창출됐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식의 일자리를 급조해낸 거예요. 예산 풀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문재인 때 똑같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뭐 강의실에 불 켜고 끄는 뭐 아르바이트 이런 것처럼. 그리고 학교에도 제가 정말 많이 놀랐던 게 왜 이렇게 이 생계와 직결된 어떤 그런 필사적인 마음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그 지역구에 많을까?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좀 이렇게 깊이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네. 이게 뭐 적게는 뭐 한 30만 원짜리 어떤 세미나를 이제 여러 번 가가지고 받는 참가비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자잘한 그런 뭐 지역에서 일자리, 그러니까 소규모 일자리 같은 것들이 이게 끼리끼리 누군가는 이 일을 꽂아주는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하고 같이 이제 이권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 추경 예산이 또 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아주 딱 집어서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실명이 또 들어가야 되고 해서 제가 말을 지금 아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문화 관련된 것들도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쓸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할 때 지금 일본하고 프랑스는 배들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뭐 외교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것은 그 선박은 이 배의 주인이 뭐 인도 사람이고 뭐 아랍과 사이가 좋은 뭐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줬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우리 외교부의 설명인 거고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위해서 이란 정부 측과 뒤로 어떤 교섭을 했을지는 그거는 그쪽 나라의 어떤 비밀일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차라리 그 돈을 뒤로 어떻게라도 약간의 어떤 통행세를 감수하고서 일단 우리 선박을 지금 빼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지금 170여 명 정도 선원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한 달치 식량을 보통 실어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 한 달이 넘어 38일, 39일 넘어가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기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는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말 내 예산 쏟아야 될 거는 차라리 그거를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뭐 어떤 그런 경로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국정원 뒀다 뭐합니까? 아랍에다 어떻게든 뭘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기능을 좀 많이 축소를 시켰잖아요. 맞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추경도 처음에 추경 얘기할 때 아마 26조 뭐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2조 6천억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쟁 추경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막 계속 더했어요. 그래서 3조 원에 육박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던 거랑 좀 달랐는데 이게 뭐 추가된 거 보면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TBS 이거 49억 5천만 원도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사업, 뭐 이렇게 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229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계속해서. 증액이 돼서 3조가 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국힘에서는 표결에 불참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반대. 표를 행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명목은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뭐 그래서 이렇게 배정했는 예산도 사실은 부적절했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걸 자꾸 더하면서 3조까지.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도 더 해야 돼. 그동안 이거 못했는데 우리 이거도 해야 돼.
아니 TBS 운영 예산 그러니까요.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이게 49억 5천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얼마나 전쟁통에 우리가 TBS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TBS에 뭐 외국인들 교통을 위한 지원금도 들어가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TBS를 봐가지고 교통을 확인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문제가 그러니까는 예산 끼워 넣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게 문체위야, 문체위. 여기 보니까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25억만 감액되고 통과됐고, 문체위에서 감액된 281억도 예초 본예 예산 46억 5,300만 원보다 603.9% 늘어났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필요한 것보다 계속 끼워 넣어서 그럼 이거도 해, 저거도 해. 특히 뭐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명목으로 보면은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안 306억 국회 제출하고 관광상품 개발 및 판촉 예산 49억 8,600만 원. 환대 및 환영 편의 재고 예산 48억 1,400만 원. 중국 시장 홍보 마케팅 예산 208억. 이 전쟁 추경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얼마나 전쟁의 시급성이 느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대통령이 김어준 씨가 무서운가 보네요. TBS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공소 취소 거래설 있었던 지가 한 달 정도 됐잖아요. 방송에서 예산 올리라고 지금 한 것 같은데 아마 이거 TBS에서 김어준 씨의 하루 평균 그 출연료를 우리가 공표를 하지 않아서 모르는 건데 추정은 하죠. 추정하건대 회당 200, 최소 200이라고 봐요. 그 회당 200만 원을 계산했을 때 한 일주일이면은 1,000만 원이잖아요. 뭐 주중만 봐도 1,000만 원이고 한 달이면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 1년이면 계산하게 딱 나오는데 이거를 아마 지불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은 이게 다 지급이 안 됐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추경으로? 그러니까 추경으로 그러니까 공소 취소 거래설 그거를 거기서 터트린 이유가 추경에 내 월급 올려가지고 지급해내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허구에 가깝고 굉장히 억지스러운 끼워 맞추기 예산인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리고 여기 지금 문체부 장관이잖아 최희영 장관이 아까 예산 말씀하신 것 중에 관광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네. 이분이 장관 되기 전에 놀 유니버스. 인터파크, 네. 거기가 이제 여행 관련된 야놀자가 이렇게 합병이 그렇죠. 된 데죠.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또 거기에 그런 업계에 건가? 친한 사람 많겠다. 뭐 소외 추측, 네, 합리적 추측. 네. 아니 그리고 뭐 이렇게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이지만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명목이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가 중화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넓은 중화권. 전 세계는 넓지 않겠습니까? 네, 브라질에도 케이팝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인기가 얼마나 많고. 그럼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전쟁 추경이라고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결국엔 추경이 우리의 빚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저희가 네이밍을 좀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추경으로 지금 그 빚이 아직도 남아서 국가 그렇죠. 채무로 우리한테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잖아요. 전쟁 추경 말고 이재명 1-1 추경. 뭐 2년 차에 한 번 했던 추경, 2년 차에 뭐 3번 했던 추경 이렇게 그치. 해서 1학년, 2학년, 저는 3학년, 4학년 가듯이 누가 했는지 좋다. 명확히 꼬리표를 그렇지. 붙여서 그 맞아.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죠.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게 저라면 선거 앞두고 돈 풀기 추경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름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정부 뭐 선거 그렇다 앞두고 추경? 돈 풀기 추경. 우리 그래서 뭐 맞아요. 공소 취소 모임처럼 뭐 볼륨 예, 원투 이렇게 가듯이. 해가지고 네. 이재명 이름을 정부 이제 우리가 바꿔서 한번 이재명 가봐야 정부 돼요. 추경 중독 네. 시즌 1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그렇게 해서 가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정말 계속 끊임없이 추경 아마 계속 할 네. 아마 그러니까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래 맞아 그때 전쟁이 있었고 음. 이게 상황이 어려워서 왜냐하면 전쟁 추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쟁 추경을 한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서 네이밍이 되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프레임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전쟁 추경이라고 해놓고서는 막 이것저것 다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근데 전쟁 추경 아니잖아요. 그 아니죠. 내용 우리 들여다보면. 지난주부터 계속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근데 이런 전쟁인지. 프레임을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참 얘기했던 마귀 같은 거 있잖아요. 돈이 마귀라고 그러고 한국은행 총재 예정자가 마귀네.
그분 마귀죠. 마귀 완전 진짜 마귀. 많으시더라. 진짜 외화도 외화 네. 마귀. 외화 엄청 마귀. 많으시더라. 자산의 절반 이상이 네. 다 근데 외화. 그분이 뭐 경제 전문가라니 사- 그래서 이 당은요 그 전문가를 모실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부동산 보유수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만 다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한 채도 없이 그냥 되게 어렵게 살고 있으면은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뭐 이 사람이 경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사를 나오고 박사까지 했을 정도면 아주 훌륭하신 막 경험이 있으신 프린스턴에도 거죠. 계셨던 네, 거 네.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뭐 능가할 수 없는 그런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집이 몇 채, 미국에도 몇 채가 있고 여기도 몇 채가 있고 그걸 지금 판다더라. 그러면은 파니까 괜찮아 그 사람은. 근데 지금 환율이 올랐으니까 그분은 엄청 부자가 더 되신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지금 팔면? 네. 그분이 그냥 한 3, 4억 정도를 국내 펀드에 투자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기사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신현송 후보자가 국내 무슨 펀드에 투자해놓은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그래서 뭐가 인상적이야? 부러워서 검색을 썼나? 해봤어. 나 검색 저 또 주식에 투자하려고 또 투자하려고. 이번엔 냉큼 살지 않았어요. 이번엔 108층 가지 않으리. 예, 내가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어제보다 그러니까 제가 검색해본 그날은 전날보다 한 200원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뭔가 사람들이 보고는 조금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좀 프레임은 그러니까 네이밍을 잘 해야 된다. 그건 맞는데 이렇게 솔직한 네이밍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솔직한 네이밍을 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는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그것밖에 공취모.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 또 하나 조금 이제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흥미롭기보다는 이제 바람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영송 후보자도 뭐 이 정부의 기준으로 치면 마귀 중에 마귀다. 뭐 외화 마귀가 되겠죠. 그런데 마귀거나 아니면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이 정권의 인사 키워드는 변호인입니다. 대장동 그쵸, 맞아. 변호인이건 로- 공선법 로펌. 변호인이건 요번에 미국 휴스턴의 총영사로 이 대장동 변호인의 누나였나요? 네, 가족이 지금 요번에 됐거든요. 네. 대장동 지금- 변호인의 누나. 네. 맞아요. 이승엽 변호사 외교부 누나. 안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 누나인 요번에 휴스턴 총영사가 된 이 분의 남편은 국세청장.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커넥션이 어떻게 일가족이 이 나라의 굵직한 일을 다 하지? 다 맞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국세청장이 보통 직입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다 이승엽 변호사라는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오사카도 아니고 지금 이 시국에 휴스턴? 저는 거기에 너무 분노를 한 게 휴스턴이 그 엑선모빌처럼 우리 정유사 비롯해가지고 에너지 기업들만 4,700군데가 있는 데예요. 거기는 완전 정말 미국 에너지의 완전 허브예요. 세계 에너지의 수도. 그렇죠. 미국의 세계 에너지의 수도. 그렇지, 미국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런 곳에다가 이분이 뭐 하던 분이냐면 무슨 인권 또 무슨 센터, 예. 인권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어요. 네, 예. 이것도 완전 보은 인사인데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하지. 이렇게 지금 에너지 우리가 지금 원전 뭐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가 어떻다. 심지어 지금 또 기름값 이렇게 고유가 시대에 올라가고 있고 천연가스도 문제가 되고 에너지 패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맞아요. 그 핵심인 이 곳에 이런 분을 지금 선임을 한다? 이미 가 있잖아요. 외교부 홈페이지 보면 이름, 인사말로 사진 다 바뀌어 있대요. 이분으로. 그래서 저는 이 인사가 도대체 국민들 눈치를 보기라도 보나 좀 티 안 날 때라도 하지. 이게 그 사실 에너지 패권 얘기하셨는데 에너지 안보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 근데 지금 여기 휴스턴이 어떤 곳인지 말씀 잠깐 하셨는데 세계 에너지 수도이면서 여기가 삼성이 60조 원을 들여 반도체 그 공장을 짓고 있는 텍사스 등 미국 중남미 5개 지역을 관할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 분은 국경 너머 인권 대표를 하셨던 분이신 거죠. 그래서 외교 경력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외교 경력을 가지고 아젠다를 세팅하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래서 오히려 필드에서도 비전문가 발탁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지금 우려가 분위기 나오게 진짜 안 하는 거 좋아요. 보면 외교는 정말 외교를 네. 거의 정말 이렇게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외교도 포기하신 건가? 우리가 그때 이제 국경에 나갈 때 3단봉 들고 가면서
안보는 포기했는가. 근데 이제 외교도 포기했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맥락 없이 이런 분을 인사할 수 있는가. 이건 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앉혀가지고 무언가를 감추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국경 넘어 인권 넘어 국경할 뻔했다. 어쨌든 뭐 말해봐. 근데 저는 그런 거 사실- 하다가 갑자기 휴스턴 총경사로 왔는데 여기는 막 그야말로 세계의 에너지의 수도다. 막 그런 일들이 막 돌아가는데 지금 뭐 유조선 문제 해가지고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근데 전혀 모르면 머리 안 아파요. 그치. 저는- 얼마나 지금 인권과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떤 맥락에서 이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인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에너지를 자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부처도 진보예요.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자체를 어떤 우리나라의 자산이나 아니면 그 기본 산업을 이끄는 거라고 전혀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도 다 쪼개버리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개편을 시켜서 사실 지금 뭐 호르무즈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계속 에너지 쪽에서 이렇게 잡음이 나는 상황이 결국에는 부처가 안 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출국을 했어요. 이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부나 이런 쪽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 직원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그 분야를 지금 다 쪼개가지고 다른 부처로 붙여놔 버리니까 그 업무가 다 마비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도 인권 쪽으로 붙여놓으셨다? 그거는 에너지의 중요함을 전혀 모르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미호 7323님이 슈퍼챗 주시면서 압도적인 무능 정부, 무능 제명 보유국, 찐실력은 위기 때 나오지요. 돈 풀기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한다. 이렇게. 맞는 맞아. 말씀이시네요. 돈은 누구나 네. 풀 수 있죠. 얼마나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가 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생색내기 좋아요. 맞아요. 세상 제일 쉬운 게 돈 푸는 거야.